네, 이번 시간은 이제 조선 후기 사상과 예술의 변화의 첫 번째는 사신단, 우리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물의 전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국가는 두 개의 국가밖에 없어. 그게 바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되겠지. 일단은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때부터,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중국과 굉장히 국교를 맺었는데, 청나라하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꿔지는 그 시기 때 맞춰가지고 사신 이름도 바뀝니다. 자, 병정을 한 이후에 청에 대한 치욕을 씻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는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벌운동은 효종 때 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로 서인 세력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우리 기억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실패했어.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청나라를 정벌하기는 힘드니까 사실상 청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배워와서 청나라보다 더 강해지자, 이런 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북학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북벌운동이 끝이 나고 등장한 게 북학운동입니다. 그러면 청나라에 가서 배워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나라에 파견한 사신단을 보고 연행사라 부른다는 거 기억해야 돼. 청나라 수도가 베이징인데 그 당시에는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신단이라고 해서 연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의 발달한 문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청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던 서양의 과학 기술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고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의미는 외교 통로이자 무역 창구의 기능을 했다. 그래서 요 서양의 문화가 연행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에도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소현세자라고 해서 그 인조의 아들이 이렇게 청나라하고 친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신단은 통신사야.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원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끊겨버렸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국교를 끊고 외교를 안 하고 있다가 일본 에도마쿠에서 계속적으로 사절을 요청해서 우리가 외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일본이 조선의 외교 사절 파견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통신사의 파견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 12번의 파견이 있었다고 적혀있고, 임진왜란 이후면 어느 왕 때부터냐면 광해군 때부터 다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아니면 서양에 있는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했었겠죠. 통신사의 활동은 외교사들뿐만 아니고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줬고, 그리고 정보 수집도 있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일본의 지금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들어와 있던 고구마나 새로운 문물들이 우리 조선에 도입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신항로 개척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었던 물건이 유럽에 들어왔고,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문물이 전파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연행사는 청나라, 통신사는 일본,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조선 통신사의 등성 행렬도라고 했는데, 조선 통신사가 오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사신단 이렇게 가마를 이제 올리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에도마쿠에서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기를 간청해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선도 국교를 재개하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신사는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본을 보시면 연행사와 통신사의 행로가 나와 있죠. 청나라로 가면 연행사, 일본으로 가면 통신사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통신사는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도 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사상과 학문의 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학운동,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가져온 그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배워보는 단원이 되겠네요. 자, 이건 새로운 사상이니까 사실상 종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종교 개념. 자, 이 조선 후기 때 어떤 새로운 종교가 생겼고, 어떠한 학문이 발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학문의 수용과 천주교의 전례라고 했는데, 자, 천주교는 성당이에요. 크리스트교죠.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중국에 간 조선 사신들에 의해서 요 친구들이 이제 중국에 갔다고 했으니까 무슨 사가 되는 거죠?
연행사가 되는 거예요. 연행사. 이 연행사 친구들이 그 당시 청란에 와 있던 어디의 과학기술, 서양의 과학서적, 천리경, 자명종, 세계지도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이미 뭐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고려망국전도나 이런 책이 지도가 되겠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천문학, 역법 등의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서양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양의 과학 기술이 들어왔는데 그게 책으로 들어왔어. 근데 이 책은 과학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양의 종교 개념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책들도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천주교가 전례가 됩니다. 자,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처음 들어왔냐면 우리나라는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교로 가져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17세기경에는 이게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서양의 학문, 서학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가 아닌 무슨 개념으로 소개가 됩니다. 학문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어떤 게 있냐면 천주실의라는 책이 있어요. 천주실의. 자, 이건 과학기술 설명하는 책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세기 후반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일부 실학자가 신앙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그리스도교는 평등이 기본이야. 평등. 근데 조선시대는 당연히 무슨 사회잖아? 계급제 사회잖아. 그럼 평등 사상이 전파가 되면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내세의 영생을 주장했다. 그래서 죽고 나서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런 걸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사 거부야. 미신 거부죠. 미신 거부. 예수님하고 하나님 위에는 절하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1번, 여기 1번이라 체크한 평등사상과 2번이라 체크한 제사 거부 사상 있죠? 요것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천주교를 탄압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밑에 하층민들은 좋아해요. 주민, 평민, 천민, 여성들한테 빠르게 확산됐지만 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탄압을 당하게 된 이유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제사의식 거부 사건. 제사는 성리학에서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조선 정부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 개 더 추가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무슨 사상이 되는 겁니다. 평등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천주교만 제사를 거부했어요. 천주교만 제사를 거부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의 창시인데요. 동학의 창시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17세기 때 서학이라는 게 들어왔잖아. 이게 17세기 때 들어왔죠. 이 17세기 때 서학이 들어와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좀 사람들이 좀 어지럽고 이러니까 우리 동양의 학문을 만들자, 우리 고유의 조선의 학문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지배층의 수탈, 우리가 이미 배웠던 19세기 세조정치기 때 무슨 문란,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의지할 데를 찾고 있었어. 너무 힘드니까 어디 의지할 데 없을까 하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인 동학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창시를 한 사람은 경주의 몰락 양반, 잠반 출신이었던 중요하죠?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를 하게 됩니다. 최재우는 원래 양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야. 그러면 당연히 성리학은 유교가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 민간신앙, 불교, 도교 같은 전통신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인내천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사람이 강조되는 사상이죠. 그래서 전 사람이 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니까 대평등 사상이 되는 거예요. 평등 사상이면 당연히 농민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동학이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동학을 탄압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최재우가 처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천주교를 받아온 사람들은
거의 실학자, 남인 출신, 그러니까 정조가 아꼈던 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주교를 좀 믿게 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장영정과 천리경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이미 다 있었고, 서양의 문화가 중국에는 청나라에는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조선도 아주 전 세계관이 엄청 책이나 세계 지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던 울타리에 있던 그런 지식인들의 사고관이 커졌다.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실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학의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실학의 발달은 우리나라 안에서 실학이라는 게 청나라에는 고증학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실학이라는 게 조선 때 잠깐 발달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실생활에 도움된 학문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 당시에는 성리학이 있었는데 성리학은 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이런 거 담는 거지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들한테는 먹고 사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잘 먹고 사게 하는 거와 나라가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학인데 실학은 배경이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어요. 국제정세의 변화. 청나라가 발달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청나라가 생각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사회 경제 변동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무슨 학이? 성리학이. 성리학으로는 이런 개혁적인 정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제 현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도움되는 학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실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가난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학자들이 두 가지의 파로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조선은 농업 중심 국가잖아. 그래서 여전히 농업을 개혁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이 되겠는데 농업 중심 개혁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업을 중시했다고 해서 중농학파라고 불러요. 중농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농민들에게 토지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냐면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배.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긴 합니다. 자, 유형원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유형원은 땅을 나눠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해서 균전론이라는 걸 펼쳐요. 균전론. 근데 이제 문제는 땅을 나눠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자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비판도 받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도 땅을 나눠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균전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땅을 농민한테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농민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땅을 그냥 양반한테 팔아버리고 그냥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치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한전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한전론. 한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런 땅이 있으면 요만큼은 못 팔아. 요만큼은 못 팔고 요만큼은 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요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팔지 못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전이라고 불러요. 영업전. 그래서 영업전은 무조건 매매가 금지돼 있어. 그래서 여기 무조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표적인 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이 있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은 뭘 강조했냐면 여전론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여전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 같이 농사 지어서 다 같이 나눠 가지자.
그래서 그리고 다 같이 농사 지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따로 뒤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나눠서 노력한 만큼 더 나눠주자 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중농업화인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을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공통점하면 무슨 농 육성이다. 자연농 육성이다. 자연농은 자기 땅이 있는 농민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한 학파가 있었고 두 번째 학파는 뭐냐면 바로 상공업 중심 계통론자들이에요. 조선이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불가능하고 상공업, 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당연히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공업이 발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해, 선진, 문물이 수용돼야 된다고 적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별표로 북학파라고 불러요. 자, 아까 전에 북학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했던 게 북벌이잖아. 그 북벌이 실패하고 등장한 게 청나라를 배우자는 거잖아. 그게 북학운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때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청나라한테 배워가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홍대용 선생님은 약간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천문학. 그래서 지전설을 주장했어요. 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이 홍대용 선생님이고요.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 다음에 박지원 선생님인데 이 박지원 선생님은 대표적인 북학파고요. 이분은 이제 수레랑 청나라에 가보니까 수레도 있고 뭐 선박도 있더라. 그 수레하고 선박을 우리 조선도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박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재가라는 분은 어떤 걸 강조했냐면 소비를 강조했고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물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특이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화폐를 집에 보관을 그냥 해주는 그런 버릇이 좀 있었어.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거지.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돈이 유통이 돼야지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유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유통이 안 되면 뭐 결국은 물건이 막 사고 팔고 안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선이 망한다 이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고여 있으면 썩잖아. 그래서 소비를 해가지고 우물에 있던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걸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조선이 성장할 수 있다 했던 주장했던 사람이 박재. 그래서 우리 이쪽의 공통점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고려 만국전도나 아니면 홍대용 선생님이 만들었던 혼천이 이렇게 연구했던 이런 것들은 다 중상학파가 되겠죠. 그리고 자료 더하기에 보면 박재가가 뭘 강조했다? 소비를 강조했고 박재가 선생님이 썼던 유명한 저서가 북학의라는 책이에요. 이 북학의는 말끝만 봐도 북학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뭐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간단하게 국학이라고 나오는데 이 국학은 실학과 다른 실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이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등을 연구하게 되는 국학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더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의 예술의 발달인데 이거는 뭐 그림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안 어렵습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많이 봐야 되는 파트거든요. 자, 새로운 그림, 회화가 그림이니까 회화의 등장인데 첫 번째는 진경산수화야. 요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경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경치를 그리려면 그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허풍이다라고 해서 이 정선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가 대표적인 이제 특징으로 나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후기의 회화의 특징의 첫 번째가 징병산수화죠. 네, 인왕제색도로 해서 인왕산에 가서 진짜 그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야, 풍경을. 첫 번째는 인왕제색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풍속화가 있습니다. 풍속화는 두 명이 있죠. 김홍도가 있고 신윤복이 있어요. 김홍도는 서민을 주로 그려요. 서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농민들을 주로 그렸고요.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익살스럽게니까 약간 웃기게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농민들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윤복은 주로 양반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고, 남녀의 사랑을 주로 소재로 해서 해학적으로 그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도가 있고 신윤복이 있어요. 김홍도의 여기 보면 서당도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윤복은 단호풍정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하죠. 사진은 제가 여기 바로 띄워드릴게요. 영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민화 있죠? 여기 지금 민화가 아니라 풍속화가 있죠? 김홍도가 그린 여기 씨름도가 있습니다. 씨름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역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갓도 있죠. 그래서 양반도 있고 농민도 있고 모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예시가 되겠고요. 세 번째 그림 양식은 민화예요. 자, 민화는 그냥 일반 서민이 그린 그림이에요. 민화는 그린 사람의 도장이 없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로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생활 공간 장식品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올해는 대박나자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문에다 붙여놓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인 브로마이드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민화, 만화가 아니고 민화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징경상수와 풍속화, 민화가 조선 후기 때의 새로운 그림 양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건축과 공예, 서예의 발달인데, 이건 그림으로만 다 보면 돼요. 건축은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데, 화엄사 박황전, 법주사 팔상전, 특히 이 법주사 팔상전이 엄청 유명하죠. 네, 요거는 이제 탑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수원화성. 수원화성 누가 만들었다? 정조가 만들었다. 그거 기억해주고, 정조 때 만들어진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만. 글자 너무 별로잖아. 그래서 정조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자기인데 조선 전기 때, 중기 때만 하자면 백자였어요. 맞죠? 근데 이 백자에 조선 후기 때 파란색, 코발트 블루 색깔을 이제 무늬를 이제 새겨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청화백자입니다.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민들은 옹기라고 해서 장독대 같은 걸 주로 썼어요. 장독 같은 거. 네. 우리 간장 담아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서예는 이광사의 동국진체나 아니면 김정희의 추사체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공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화백자 여기 나오죠? 푸른색으로,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체크하는 게 바로 청화백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법주사 팔상제가 되어 있네.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무슨 목탑이다. 5층 목탑이다. 이거 목탑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밖에서 보면 이렇게 기와장창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제가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조선 후기의 문화까지를 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파트는 조선 후기의 사회 파트인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